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와 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잡도록 도와주면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부 장관이 내년 도쿄올림픽을 전후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갖고 무기 감축과 비핵화에서 진전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주말 대규모 도심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위법 행위로 감염이 확산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 지출이 석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중교통 이용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많았고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집 보수나 가구 구입도 늘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다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7도 정도 높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주말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으로 피해자 수천 명이 발생한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이죠. 김봉현 전 회장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검찰과 야당 정치인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민경 기자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 5장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변호사 1명과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는데 비용은 1,000만 원이 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 씨는 이 자리를 주선한 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담당한 검사 출신 변호사였다면서 이 변호사가 검사 3명에 대해 추후 라임 수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5월 서울 남부지검에 갔을 때 당시 술자리에 있던 검사가 실제 라임 수사 책임자였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를 주선한 변호사는 김 씨와의 경찰서와 구치소 면회 때 이 검사에게 아는 척을 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전현직 검찰 수사관에 대한 접대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임 사건 등과 관련해 청담동 룸살롱 접대를 비롯해 현금 수억 원을 건넸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 검사 접대 주선자로 지목된 이모 변호사는 김 씨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김봉현 씨와의 술자리는 있었지만 현직 검사는 없었고 변호사로 유치장과 구치소 등에서 김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김 씨가 들었다고 주장하는 발언은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도 현직 검사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은 확인된 바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김봉현 씨는 또 검찰 출신 변호사로부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 사실을 검찰에 알렸는데도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폭로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우 기자입니다. 지난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봉현 전 회장.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이 건네졌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김 씨는 입장문에서 이모 변호사로부터 강기정 수석을 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이야기가 끝났다면서 여당 정치인들과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구형을 20에서 30년으로 하겠다는 검찰의 협박을 전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도 로비가 있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습니다. 라임펀드 환매와 관련해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은 물론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게도 수억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만 진행됐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김 씨는 어제 재판에서도 검찰 조사 때 했던 여러 진술을 번복하면서 협조해야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프레임에 따라 협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주장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이모 변호사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 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라임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도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1,000억 원이나 투자한 배경이 검찰 수사의 초점입니다. 검찰이 어제 한국전파진흥원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습니다. 이 소식은 박진수 기자입니다. 한국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첫 번째 펀드 가입자입니다. 2017년 6월 100억 원을 시작으로 그달에만 300억 원 넘는 돈을 옵티머스 펀드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간 투자한 금액이 모두 1,060억 원. 과기부 감사에서는 투자 금액이 740억여 원으로 조사됐지만 KBS 취재 결과 300억 원을 더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생 자산운용사에 1,000억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이 맡겨진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어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전파진흥원 경인본부와 해당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 등입니다. 경인본부는 옵티머스 투자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해당 펀드가 판매된 경위와 정확한 자금 집행 내역, 특히 투자 결정 과정에 검찰은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로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옵티머스 로비 창구 중 하나로 지목된 신모 씨가 사용했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관련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사기 투자 금액 수만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데 재판에선 서로 책임을 미뤘습니다. 옵티머스의 이사 윤모 변호사는 김 대표의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김 대표 측은 윤 이사가 제안하고 김 대표는 가담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김 대표 측은 어제 법정에서 자신이 정관계 로비를 주도하고 펀드 운용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대주주 이모 씨도 다른 피고인과 선을 그었습니다. 모든 공모 사실을 좀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은닉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전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여야 모두 옵티머스 펀드의 심사와 판매가 부실했다고 질타했는데 야당은 로비나 외압 같은 윗선의 개입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한 국정감사. 야당은 펀드 판매를 결정하기 전 옵티머스 측에 청탁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김진훈 이사장이 옵티머스의 고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 4월 달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한번 접촉을 해보라고 메모를 넘기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는데 정 대표는 통상 이런 전화를 많이 받고 실무자가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펀드 판매를 결정하기 전 심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며 그 배경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비정상적인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다들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NH투자증권이 맨 나중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한 거 아니냐라고. 여기 와가지고 강변을 합니다. 외압을 받지 않았다. 우리 독자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검찰에 가서 검찰이 여러분들 말 그대로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반면 민주당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외압과는 관계가 없다며 부실한 상품 판매와 감독 체계를 비판했습니다. 무슨 정권의 누구를 통해서 이런 사안이 아니라 라임 옵티머스의 상품을 설계하고 그것을 판매한 그 속에서 드러났었던 금융 감독 체계와 상품 선택과 결정. 제도적인 허점을 이런 금융 사기꾼들이 악용한 사건이 이 사건이죠. 사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한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과거 옵티머스에 5억 원을 투자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을 다시 주장했고 민주당은 단순 피해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년 도쿄올림픽을 전후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갖고 무기 감축과 비핵화에서 진전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데 감사의 표시도 했는데요.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틀 전 서훈 청와대 보좌관과 국가안보실장과도 만난 바 있습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북미 협상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년 북한과 협상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전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Either before or during or after the Olympics, where the parties could come together and have some negotiations that led to some prosperity and better economic times for the North Korean people. 북한이 도쿄올림픽 참가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 말입니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정은 위원장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방한하면서 북미 관계에 물꼬가 트였고 같은 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바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의 무기 감축과 초기 단계 비핵화에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also led to some arms reduction and some initial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은 북한에 감사한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We do appreciate the fact that in since the Singapore summit there has not been a nuclear test, there has not been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est. 이틀 전 서훈 국가안보실장과의 만남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한국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진전을 보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발언은 개인의 발언이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일 수 있습니다. It's not my practice to speculate. When I'm speaking for the president.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은 어떤 것도 내주길 원치 않는 어려운 협상 상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대북 협상 계획도 내년 도쿄올림픽이 정상 개최돼야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다음 달 3일에 있을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겨야 실행 가능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7명으로 다시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오피스텔, 콜센터 등 수도권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부 단체가 계획 중인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감염이 확산될 경우 손해배상을 적극 청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 대형마트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최소 7명이 확진됐습니다. 직원 다수가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휴게실과 탈의실도 같이 썼는데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조사 중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선 방문자와 지인 등 4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이달 초 오피스텔 내 가상화폐 관련 사업장으로 보이는 사무실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콜센터 관련해서도 종사자와 가족 등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전화 상담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상담사 간 거리 두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규모가 안정화되고 있다면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더욱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오늘 주말을 맞아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1,100여 건 가운데 100인 이상이거나 금지구역에 신고된 147건은 집회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또 개천절과 한글날 대규모 집회를 추진했던 8.15 비데이 등의 단체가 다음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1,000명 규모의 예배를 예고한 데 대해 정부는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집회 관련 위법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위법 행위자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근 국내 입항 선원 중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높은 나라에 들러 14일 이내 선원이 타고 내린 적이 있는 선박에 대해선 선원 교대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합니다. 따뜻한 겉옷 잘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이 9.8도, 제천이 3.3도까지 내려갔고요. 안동도 6.4도로 어제만큼 쌀쌀합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19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겠고요. 제천 18도, 안동 20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완연한 가을 기운을 만끽할 수 있겠는데요. 주말을 맞아 단풍 구경 가시는 분들은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 대기가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어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내륙 곳곳에서 가시거리가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요. 이 안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서히 거치겠고 낮 동안엔 쾌청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9.8도로 어제 같은 시각대보다 1도 정도 높고요. 한낮에는 서울 19도, 대전 20도, 광주, 대구가 2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 지출이 석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서 벌이가 좋지 않은 상황일 텐데도 다들 소비를 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추세가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지만 소비가 반짝 늘어난 이유가 궁금합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1.9% 증가했습니다. 5달 연속 는 데다가 증가폭도 커졌습니다. 7월, 8월엔 계속 1%를 밑돌았었는데 2% 가까이로 커진 겁니다. 뭘 많이 샀나 봤더니 자동차였습니다. 전달보다 3.6%나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탓에 대중교통 이용 줄이고 금리도 낮다 보니 차를 바꾸는 사람들이 늘어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7% 가까이 뛰어올라 50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집 보수나 가구 구입에도 돈을 많이 썼고 계약 준비로 의류나 액세서리, 책을 사는 데에도 지출을 많이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So you saw things like clothing and sporting goods. You saw books and apparel. These are the kinds of things that people were buying. Gas prices or gas sales were up. That's because gas prices were up. Car sales were up as well. 코로나19로 1,100만 개 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져 경기 회복 어려울 거란 우려가 여전히 크지만 코로나19로 바뀐 일상은 오히려 특정 품목에 대한 소비를 불러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원격 근무 가능해서 일자리 걱정 크지 않은 금융과 IT 등의 고임금 근로자들 덕에 고가 제품 수요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고가 브랜드 70여 개를 보유한 프랑스의 한 그룹은 지난 3분기 패션 가죽 제품 판매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12%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걸로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봄에 지급된 각종 지원금은 소진돼 가고 있는데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re are no more stimulus funds coming in the near term, it looks like. So we'll have to see if this number, the September number, can be maintained if you don't have that. 소비 지출 개선에 힘입어 이달 29일 발표되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2분기와 비교해 큰 폭의 플러스를 기록할 거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은 물론 일본 내부에서조차도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데요.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끝내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낼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일본 어민단체 대표들이 관할부처 장관과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관방장관 등에 이어 연이틀 정부를 항의 방문한 겁니다. 이들은 후쿠시마 조업량이 원전 사고 전 14%에 불과하다며 오염수 해양 방류는 어민을 죽이는 일이라고 성토했습니다. 福島のみならず日本全体の漁当然でありますが漁に壊滅的な状態も危惧されると.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낼 태세입니다. 공영방송 NHK는 오는 27일 관계강요 회의에서 해양 방류가 결정될 예정으로 원전이 있는 지자체 2곳에 이미 이런 방침이 통보됐다고 전했습니다. いつまでも方針を決めずに先送りすることはできないことは事実であると。適切なタイミングで政府として責任を持って結論を出してまいりたい. 해양 방류할 경우 세슘 등은 다시 한번 정화를 거치고 제거가 어려운 삼중수소는 바닷물에 희석하는 방식입니다. 2년 뒤 첫 방류를 시작해 30에서 40년에 걸쳐 버리는 방식입니다. 大変な作業だと思いますけど、安全あと着実にこれ長いと思いますけどもやっていただきたい. 그러나 일본 내 원전 전문가들은
이런 계획이 터무니없다고 말합니다. 少なくとも100年はかかるだろう。捨てるということでも基準を守って捨てるってそんなに簡単じゃない。 막무가내식 해양 방류가 강행될 경우 한국 역시 애꿎은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우리 공무원이 실종된 날, 북한이 우리 측에 영해 침범 경고 무전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이런 무전을 받고도 당시 우리 쪽에 실종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서 과연 이 대응이 적절했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영철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서해 NLL 인근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으로 피살됐습니다. 북측과 신속히 접촉해 참사를 막았어야 했다는 지적에 수색당국은 군 통신선이 가동되지 않았다고 해명해왔습니다. 동서해 군 통신선은 현재 금년 6월 9일 이후에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제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제상선 통신망은 가동되고 있었다고 해군 측이 밝혔습니다. 실종 당일 북한은 우리 함정이 NLL 인근에서 수색하자 영해 침범 경고 무전을 보냈고 해군 함정뿐 아니라 당시 주변 민간 선박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평소대로 대응 통신을 했는데 실종자 발생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실종자 관련 언급을 했습니까? 북한이 경고 방송을 하니까 우리가 뭐 답변했을 거 아닙니까? 실종자 관련된 거는 당시에는 없었던 걸로. 실종자 관련된 해군은 북한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국제 상선 통신망으로 부당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한다며 남북이 서로 보내고 답하는 교신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수역의 활동을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해명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일방적으로 통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답변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실종 공무원이 북측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이 있었고 평소와 다른 상황이었던 만큼 이를 알리지 않은 게 적절했는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 측은 공무원 피살 발표가 난 이후엔 대응통신에 수색 작업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CJ 대한통운의 택배 노동자 고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가 대신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산재보험 제외 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필 의혹 등에 대해 어제부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숨진 택배 노동자 8명 중 5명은 CJ 대한통운 소속입니다. 고 김원종 씨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신청서를 누군가가 대신 써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산재보험 적용제 신청서의 기본을 어겼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사측이 산재보험 제외 신청을 종용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제 적용 제외 신청서를 들이밀면서 이거 뭐 돈 나가는 거니까 사보험 있지 않냐?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써. 택배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가 산재보험 제외를 신청한 비율이 80%가 넘는 상황. 과연 자발적인 선택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택배업체들의 산재보험 제외 실태 등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대필 의혹이 사실인지 또 회사가 산재보험 제외를 강요하는지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어제부터 CJ 대한통운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주에는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제외 신청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점검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업계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어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건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수원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이었던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의 발언.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대답은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이지 적극적, 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인 기속력에 따라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후 이 지사는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하고 이런 검찰이 세계에 또 어디 있느냐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 또한 시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현재 부여해 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도 기사회생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은 시장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사의 항소 이유에 구체적인 이유가 적시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벌금 90만 원이 유지돼 은 시장은 당선 무효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상관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사건. 검찰 수사가 신속하지 못하다며 유족들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가해 상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발 뒤 약 1년 늑장 수사 논란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소집된 고 김홍영 검사 사망 사건. 정말 고통 속에 삶을 이어왔다고 해야 되겠죠. 빨리 사건이 이렇게 해결됐어야 하는데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상당한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들은 김 검사에게 가혹 행위를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강요 및 모욕 혐의는 불기소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모욕 사실이 명예훼손 또는 폭행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습니다. 김 검사 유족 측은 심의위 결정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 의견을 존중하며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2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재판도 진행됐습니다. 재판에서는 김 검사가 근무했던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감찰 방해 행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는 사건 당시 남부지검장과 차장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앞서 2016년 첫 부임직 근무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감찰 결과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됐지만 관련 수사는 사실상 진척이 없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산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처리를 위해 30분가량 한 개 차로 통행이 막히면서 고속도로 운행이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안전거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국 경찰이 어제 저녁 방콕 도심 파투만 교차로에서 반정부 집회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집회 참석자들과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반정부 집회가 5인 이상의 정치 집회를 금지한 비상칙령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처음으로 물대포를 동원해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맞서 집회 참석자들은 벤치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물병을 던지는 등 집회 해산에 나선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아침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고 구간은 없지만 금천 일대 목포 방면으로 짧은 정체가 생겼습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도 이 시각 70 물류 부근에선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 한창입니다. 1차로에서 처리 작업하면서 주변으로 혼잡이 이어지는데 추가 사고 나지 않게 역시나 주의하셔야겠고요. 영동고속도로의 경우 오늘 정오 무렵 외곽 방면 가시는 분들은 신갈이나 덕평 부근 정체를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 날이 쌀쌀한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가을볕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9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겠고요. 제천 18도, 안동이 20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서 맑은 하늘 드러나 완연한 가을 날씨 만끽할 수 있겠는데요. 이 단풍 구경 가시는 분들은 코로나 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 대기한 건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가시거리가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들이 있습니다. 이 안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걷히겠고요. 낮 동안에는 쾌청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9도, 청주가 9도, 대구가 9.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대전 20도, 광주, 대구가 21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라임펀드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수사검사와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처벌받을 수도 있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스스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 5장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변호사 1명과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는데 비용은 1,000만 원이 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 씨는 이 자리를 주선한 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담당한 검사 출신 변호사였다면서 이 변호사가 검사 3명에 대해 추후 라임 수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5월 서울 남부지검에 갔을 때 당시 술자리에 있던 검사가 실제 라임 수사 책임자였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를 주선한 변호사는 김 씨와의 경찰서와 구치소 면회 때 이 검사에게 아는 척을 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전현직 검찰 수사관에 대한 접대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임 사건 등과 관련해 청담동 룸살롱 접대를 비롯해 현금 수억 원을 건넸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 검사 접대 주선자로 지목된 이모 변호사는 김 씨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김봉현 씨와의 술자리는 있었지만 현직 검사는 없었고 변호사로 유치장과 구치소 등에서 김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김 씨가 들었다고 주장하는 발언은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도 현직 검사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은 확인된 바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김봉현 씨는 또 검찰 출신 변호사로부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또 야당 정치인한테 로비를 했다고 검찰에 알렸는데 관련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재우 기자입니다. 지난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봉현 전 회장.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이 건네졌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김 씨는 입장문에서 이모 변호사로부터 강기정 수석을 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이야기가 끝났다면서 여당 정치인들과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구형을 20에서 30년으로 하겠다는 검찰의 협박을 전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도 로비가 있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습니다. 라임펀드 환매와 관련해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은 물론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게도 수억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만 진행됐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김 씨는 어제 재판에서도 검찰 조사 때 했던 여러 진술을 번복하면서 협조해야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프레임에 따라 협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주장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이모 변호사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 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한국전파진흥원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전파진흥원이 왜 이 펀드에 1,000억 원 넘게 공적 자금을 투자했느냐, 이걸 밝혀내는 게 검찰 수사의 초점인데요. 정관계로 번지고 있는 이번 사건의 첫 재판도 어제 열렸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한국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첫 번째 펀드 가입자입니다. 2017년 6월 100억 원을 시작으로 그달에만 300억 원 넘는 돈을 옵티머스 펀드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간 투자한 금액이 모두 1,060억 원. 과기부 감사에서는 투자 금액이 740억여 원으로 조사됐지만 KBS 취재 결과 300억 원을 더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생 자산운용사에 1,000억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이 맡겨진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어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전파진흥원 경인본부와 해당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 등입니다. 경인본부는 옵티머스 투자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해당 펀드가 판매된 경위와 정확한 자금 집행 내역, 특히 투자 결정 과정에 검찰은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로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옵티머스 로비 창구 중 하나로 지목된 신모 씨가 사용했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관련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사기 투자 금액 수만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데 재판에선 서로 책임을 미뤘습니다. 옵티머스의 이사 윤모 변호사는 김 대표의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김 대표 측은 윤 이사가 제안하고 김 대표는 가담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김 대표 측은 어제 법정에서 자신이 정관계 로비를 주도하고 펀드 운용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대주주 이모 씨도 다른 피고인과 선을 그었습니다. 모든 공모 사실을 좀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은닉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다시 50명 아래로 내려갔죠. 국내 발생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대형마트와 오피스텔, 콜센터처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병수 기자, 확진자 현황부터 알아주시죠. 전해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7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가 41명, 해외 유입 사례가 6명입니다. 그제 발표에서 100명을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많이 감소한 건데요. 국내 발생 상황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7명, 경기가 15명, 인천이 4명 등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어제 새로 확인된 부산 요양병원 관련 추가 감염 사례는 오늘 0시 기준 통계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도권 상황이 조금 우려되는데 주로 어디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겁니까? 네, 감염은 오피스텔과 대형마트, 콜센터, 주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하기 직전이었던 지난 주말에도 지인 또는 가족 모임이 이전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10일과 11일 수도권 휴대전화 이동량이 직전 주말보다 11%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다가온 가을 단풍놀이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가족이나 지인 모임 등 조금이라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여지없이 독버섯처럼 코로나19가 번져나간다며 다시 한번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네, 정부가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입국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이달 들어 부산항에 들어온 러시아 선박 선원 1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국내 입항 선원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기항한 선박 가운데 14일 이내 선원의 승하선 이력이 있는 선박은 선원 교대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선원의 상륙 허가도 보다 엄격하게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상륙 기간에는 자가 진단용 앱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입항 선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12월 3일 수능 시험 이제 40여일 남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수능 시험장 모습은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떤 마스크만을 착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까지 나왔고 유증상 수험생을 위한 별도의 시험실도 마련됩니다. 수험생과 가족들이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최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후배들의 힘찬 응원 소리로 시끌벅적했던 수능 시험장아.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학교 앞을 떠나지 못하는 학부모들. 수십 년 동안 익숙해진 수능 풍경인데 올해는 이런 모습 보지 못할 듯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수능일에는 현장 응원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물론 필수입니다. 의심 증상이 없는 수험생은 보건용이나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같은 일반 마스크를 시험이 끝날 때까지 쓰고 있어야 합니다. 더러워지거나 분실할 경우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도 갖고 오는 게 좋습니다. 침방울 차단 기능이 떨어지는 밸브형이나 망사 마스크는 쓸 수 없습니다. 발열 등 증상이 있어 별도 시험실을 쓰게 되는 수험생은 반드시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시험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철회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된 책상 칸막이는 계획대로 설치됩니다. 대신 시험지를 넘겨 펼칠 수 있도록 칸막이 아래에 빈 공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시험 당일에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기는 하지만 실내에서 장시간 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말 감염 요인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과 협의해서 불가피하게 수험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점심 식사는 이른바 혼밥입니다. 여럿이 모여 먹을 수 없고 개인 도시락을 준비해 자기 자리에서 혼자 먹어야 합니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직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도 하도록 했습니다. 병원 등 별도 시험장 감독관은 전신 보호복과 고글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시험을 감독합니다. 시험 전날 예비 소집은 가능한 한 운동장 같은 야외에서 진행되고 자가격리자나 확진자 수험표는 직계 가족이나 담임교사가 대신 받아 전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 등에 대해 현재 육군참모총장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사죄라는 표현과 함께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육군을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런 광주 시민이 되시기를 더불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육군본부 국정감사 도중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입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개입한 데 대해 현직 육군 참모총장이 사죄한 겁니다. 남 총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군의 존재 목적이라며 민주화운동에 군이 개입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희생자들의 뜻은 민주화와 평화를 만드는 데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광주 시민의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분과 그 유족분들에게 정말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사과 발언은 민주당 30의원 질의 과정에서 나왔는데 육군에선 미리 준비한 답변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남 총장의 평소 생각이라는 겁니다. 앞서 2018년 국방부 장관이 사과한 적은 있지만 현직 육참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개를 숙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5.18 기념재단과 유족회 등은 일제히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과가 관련자들의 용기 있는 참회와 고백으로 이어져 5.18의 진상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KBS는 요양병원 실태를 점검하는 연속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존엄한 노후를 위한 좋은 요양병원의 조건은 뭔지 짚어봅니다. 먼저 환자와 보호자가 특히 선호한다는 1등급 요양병원이나 공공요양병원은 정말 믿을 만한 건지 전현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군청에서 설립한 한 공공요양병원입니다. 12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여기는 시설비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9월 6분에서 이제 설립해가지고 이탈하는 거예요. 공공병원이지만 운영은 군청이 아닌 민간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이 군립병원에 입원했던 78살 노모. 코로나 사태로 요양병원 면회가 금지된 지 2달 만에 숨졌습니다. 욕창 사기, 임종 직전 노모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군립이라고 조금 더 안심했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욕창 생기다 그렇게 방치해놓고 전화 한 통 안 오고 군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세상에 그렇게. 전국의 공공요양병원은 모두 79곳. 지자체가 직영하는 곳은 울릉도 한 곳뿐. 나머지 78곳은 모두 민간에 위탁 중입니다. 5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관행적으로 연장을 계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런 운영평가 기준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저희 조례를 시작자가 엄청 위반한다거나 그런 의무를 다 안 한다거나 이런 중대한 상황이 있을 때 빼고는 이름만 공립이지 민간 요양병원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국립요양병원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인들이 제대로 거기서 진료하고 이런 먹는 것들이라든가 조절이 된다고 하면 다른 요양병원들이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보건복지부는 환자 선택권을 돕기 위해 병원에 대해 2년마다 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력 사원과 진료 내용 등 22개 항목을 살펴보지만 엄정하게 평가되는지 의문입니다.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업체가 있습니다. 평가 인증 전문 업체라고 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딱 5, 6개월만 빡시게 병원 환경 만들고 청소하고 직원들 교육시키고 서류 만들고 그렇게 해서 1등급 마치면 그 뒤부터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간병인 수가 모자라도 항정신제를 많이 처방해도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평가엔 해당 항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약물적 통제에 대한 감시는 거의 없는 거네요. 이렇게 약이 왜 많이 들어갔고 이런 거는 안 봐요. 전체 요양병원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우수 병원에 대한 인증과 공공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좋은 요양병원의 핵심 조건은 결국 돌봄 인력입니다. 정부가 치매 안심병원 같은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이는데요. 이번엔 우한솔 기자가 문제점과 대안들을 취재했습니다. 치매 안심병원으로 지정된 한 요양병원입니다. 치매 노인들이 거실에 모여 체조를 합니다. 들어주세요. 같은 시각 심리안정실에선 2명의 환자와 간호조무사가 시간을 보냅니다.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이 환자는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대전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거요? 있어? 많이 이뻐? 환자들은 병실이 아닌 공동 거실에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 인지기능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대부분은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 위주입니다. 최장 6개월간 입원하면서 환자를 병상에 묶어두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게 병원의 목표입니다. 이분들이 집에 가서도 기본적으로 뭔가 좀 먹을 수 있게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특이한 점은 외부 간병인 하나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전문 인력들이 환자를 돌본다는 점입니다. 간호조무사는 19명, 한 명당 환자 2.5명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요양병원 가운데 인력과 시설 기준을 충족한 곳을 치매 안심병원으로 지정해 한 곳당 21억 원 정도 지원합니다. 하지만 전국 79개 공공요양병원 중에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곳은 4곳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의료 인력. 지방의 경우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간호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시설과 비용이 들 수도 있고 한데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는 다른 질환보다 낮아 수가를 추가로 지원받지 않으면 적자를 면키 어렵습니다. 민간 요양병원의 경우 아예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 환자들은 서비스를 누리기 힘든 것도 한계입니다. 전부 다 국가가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거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책임과 더불어서 만들어진 어떤 규칙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거를 잘 지킬 수 있으면 되는데 노인 10명 중 6명은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내길 원하는 만큼 선진국처럼 재가 요양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확대하는 방법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데려가 성폭행한 택시기사들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는데 삭제된 사진들을 복원해보니 이런 범행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새벽 광주 상무지구에서 여성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 A씨. A씨는 여성 승객이 만취한 것을 확인하고 동료 택시기사 3명이 이용하는 그룹통화 앱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립니다. 택시기사 A씨가 만취 손님이 타서 고생하겠다고 하자 37살 택시기사 B씨가 승객을 자신한테 넘기라고 말합니다. 그룹 통화를 하던 또 다른 택시기사 34살 C씨가 합류했고 B씨와 C씨는 여성 승객을 집으로 끌고 간 뒤 차례로 성폭행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친구들이 미 귀가 신고를 하면서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당일 아침 A씨 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또 경찰은 C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조사한 결과 지난해 5월에도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영상이 발견돼 여죄를 묻고 있습니다. 핸드폰 압수해가지고 삭제된 자료를 복원시켜가지고 봤더니 옛날 것도 있고 작년 것도 있고 피해자 우리가 알아내가지고 통화하니까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당했더라고. 경찰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택시기사 2명을 구속하고 승객을 넘긴 A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공무원들은 해마다 성인지 교육 등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공직자로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양성평등을 가르치겠다며 정부가 만든 온라인 콘텐츠에 지역 혐오적인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무원들이 법정 의무 교육을 받는 행정안전부의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성인지 교육 중 지역 혐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토론회 형식의 한 콘텐츠에서 고지식이라는 가상인물의 변호사가 줄곧 양성평등을 부정하는데 전형적인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합니다. 소득 불평등과 양성평등 사이에 상관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라도 다른 출연자들은 유일하게 사투리를 쓰는 고지식을 면박하거나 무시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 여자지요. 참 변호사님, 연구자가 남자 여자 그게 중요해요? 너무 유치한 거 아니십니까? 교육인데 굳이 사투리를 넣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 강의를 듣는 사람이 무의식적이라도 그 특정 지역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한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당시 유행했던 예능 프로그램을 차용했을 뿐 지역 혐오 의도는 없었다며 변경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담기 위해 새로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콘텐츠 수강을 중지시켰습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행안부의 청년 인턴십 교육 영상에 특정 기업의 연대기가 소개돼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 제작 교육 콘텐츠가 잇따라 부적절 논란을 불러일으킨 만큼 보다 꼼꼼한 검수와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경북은 노인 인구 비율이 21.5%로 초고령 사회인데다 계속된 청년층의 유출로 지방 소멸에 직면해 있는데요. 외부의 청년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정착을 돕는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가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전합니다. 포도농사에 쓰이는 클립을 만들어 파는 이소민 씨. 연예인, 매니저 등을 하며 서울 생활에 지쳐있던 즈음 지원 사업을 알게 돼 고향에서 새 출발을 했고 이제는 어엿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일본이나 가까운 나라에 포도 농사 엄청 많이 짓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해외 수출 이렇게 눈을 좀 돌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해외 특허도 다시 내고 해야 돼서. 김강산, 김은경 씨도 영천에서 삶의 변화를 맞았습니다. 낯선 곳, 생소한 제품이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가게가 알려졌고 두 사람도 지역사회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랑 초콜릿을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컸고 그 꿈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지난 2018년 시작된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를 통해 경북에 온 청년은 모두 180명.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93.8%가 그렇다고 답했고 사업체들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활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시키고 직접 지원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후속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위주로 좀 입점을 시켜서 이 친구들 좀 자생할 수 있도록 하고요. 청년이 경쟁력이 된 시대. 지역을 찾은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토요일 아침 공기에 쌀쌀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따뜻한 겉옷 잘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은 9도, 제천은 3.1도까지 내려갔고요. 안동도 6.1도로 어제만큼 날이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19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겠고요. 제천 18도, 안동 20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서 맑은 하늘 드러나 완연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는데요. 이 주말을 맞아 단풍 구경 가시는 분들은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 대기가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어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내륙 곳곳에서 가시거리가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이 안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서히 거치겠고요. 오늘 낮 동안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쾌청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9도, 대전 8도, 대구가 9.2도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청주 20도, 광주, 대구 21도, 부산이 2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이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평소보다 바닷물 높이가 높습니다. 이 만조시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남부지방에서 비 소식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와 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잡도록 도와주면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부 장관이 내년 도쿄올림픽을 전후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갖고 무기 감축과 비핵화에서 진전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주말 대규모 도심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위법 행위로 감염이 확산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 지출이 석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중교통 이용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많았고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집 보수나 가구 구입도 늘었습니다. 라임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김봉현 전 회장이 수사검사와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처벌받을 수도 있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스스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 5장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변호사 1명과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는데 비용은 1,000만 원이 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 씨는 이 자리를 주선한 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담당한 검사 출신 변호사였다면서 이 변호사가 검사 3명에 대해 추후 라임 수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5월 서울 남부지검에 갔을 때 당시 술자리에 있던 검사가 실제 라임 수사 책임자였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를 주선한 변호사는 김 씨와의 경찰서와 구치소 면회 때 이 검사에게 아는 척을 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전현직 검찰 수사관에 대한 접대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임 사건 등과 관련해 청담동 룸살롱 접대를 비롯해 현금 수억 원을 건넸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 검사 접대 주선자로 지목된 이모 변호사는 김 씨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김봉현 씨와의 술자리는 있었지만 현직 검사는 없었고 변호사로 유치장과 구치소 등에서 김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김 씨가 들었다고 주장하는 발언은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도 현직 검사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은 확인된 바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김봉현 씨는 또 변호사로부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또 야당 정치인한테 로비를 했다고 검찰에 알렸는데 관련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재우 기자입니다. 지난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봉현 전 회장.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이 건네졌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김 씨는 입장문에서 이모 변호사로부터 강기정 수석을 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이야기가 끝났다면서 여당 정치인들과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구형을 20에서 30년으로 하겠다는 검찰의 협박을 전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도 로비가 있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습니다. 라임펀드 환매와 관련해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은 물론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게도 수억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만 진행됐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김 씨는 어제 재판에서도 검찰 조사 때 했던 여러 진술을 번복하면서 협조해야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프레임에 따라 협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주장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이모 변호사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 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한국전파진흥원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전파진흥원이 왜 이 펀드에 1,000억 원 넘게 공적 자금을 투자했느냐, 이걸 밝혀내는 게 검찰 수사의 초점인데요. 정관계로 번지고 있는 이번 사건의 첫 재판도 어제 열렸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한국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첫 번째 펀드 가입자입니다. 2017년 6월 100억 원을 시작으로 그달에만 300억 원 넘는 돈을 옵티머스 펀드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간 투자한 금액이 모두 1,060억 원. 과기부 감사에서는 투자 금액이 740억여 원으로 조사됐지만 KBS 취재 결과 300억 원을 더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생 자산운용사에 1,000억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이 맡겨진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어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전파진흥원 경인본부와 해당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 등입니다. 경인본부는 옵티머스 투자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해당 펀드가 판매된 경위와 정확한 자금 집행 내역, 특히 투자 결정 과정에 검찰은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로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옵티머스 로비 창구 중 하나로 지목된 신모 씨가 사용했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관련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사기 투자 금액 수만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데 재판에선 서로 책임을 미뤘습니다. 옵티머스의 이사 윤모 변호사는 김 대표의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김 대표 측은 윤 이사가 제안하고 김 대표는 가담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김 대표 측은 어제 법정에서 자신이 정관계 로비를 주도하고 펀드 운용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대주주 이모 씨도 다른 피고인과 선을 그었습니다. 모든 공모 사실을 좀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은닉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전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여야 모두 옵티머스 펀드의 심사와 판매가 부실했다고 질타했는데 야당은 로비나 외압 같은 윗선의 개입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한 국정감사. 야당은 펀드 판매를 결정하기 전 옵티머스 측에 청탁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김진훈 이사장이 옵티머스의 고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 4월 달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한번 접촉을 해보라고 메모를 넘기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는데 정 대표는 통상 이런 전화를 많이 받고 실무자가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펀드 판매를 결정하기 전 심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며 그 배경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비정상적인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다들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NH투자증권이 맨 나중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한 거 아니냐라고. 여기 와가지고 강변을 합니다. 외압을 받지 않았다. 우리 독자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검찰에 가서 검찰이 여러분들 말 그대로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반면 민주당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외압과는 관계가 없다며 부실한 상품 판매와 감독 체계를 비판했습니다. 무슨 정권의 누구를 통해서 이런 사안이 아니라 라임 옵티머스의 상품을 설계하고 그것을 판매한 그 속에서 드러났었던 금융 감독 체계와 상품 선택과 결정, 제도적인 허점을 이런 금융 사기꾼들이 악용한 사건이 이 사건이죠. 사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한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과거 옵티머스에 5억 원을 투자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을 다시 주장했고 민주당은 단순 피해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 보좌관이 내년 도쿄올림픽을 전후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갖고 무기 감축과 비핵화에서 진전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은데 감사의 표시도 했는데요. 오브라이언 장관은 이틀 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난 바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북미 협상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년 북한과 협상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전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Either before or during or after the Olympics, where the parties could come together and have some negotiations that led to some prosperity and better economic times for the North Korean people. 북한이 도쿄올림픽 참가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 말입니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정은 위원장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방한하면서 북미 관계에 물꼬가 트였고 같은 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바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의 무기 감축과 초기 단계 비핵화에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also led to some arms reduction and some initial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은 북한에 감사한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We do appreciate the fact that in since the Singapore summit there has not been a nuclear test, there has not been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est. 이틀 전 서훈 국가안보실장과의 만남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한국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진전을 보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발언은 개인의 발언이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일 수 있습니다. It's not my practice to speculate. When I'm speaking for the president.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은 어떤 것도 내주길 원치 않는 어려운 협상 상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대북 협상 계획도 내년 도쿄올림픽이 정상 개최돼야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다음 달 3일에 있을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겨야 실행 가능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7명으로 다시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오피스텔, 콜센터 등 수도권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부 단체가 계획 중인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감염이 확산될 경우 손해배상을 적극 청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 대형마트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최소 7명이 확진됐습니다. 직원 다수가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휴게실과 탈의실도 같이 썼는데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조사 중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선 방문자와 지인 등 4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이달 초 오피스텔 내 가상화폐 관련 사업장으로 보이는 사무실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콜센터 관련해서도 종사자와 가족 등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전화 상담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상담사 간 거리 두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규모가 안정화되고 있다면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더욱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오늘 주말을 맞아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1,100여 건 가운데 100인 이상이거나 금지구역에 신고된 147건은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또 개천절과 한글날 대규모 집회를 추진했던 8.15 비데이 등의 단체가 다음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1,000명 규모의 예배를 예고한 데 대해 정부는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집회 관련 위법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위법 행위자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근 국내 입항 선원 중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높은 나라에 들러 14일 이내 선원이 타고 내린 적이 있는 선박에 대해선 선원 교대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 지출이 석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서 벌이가 좋지 않은 상황일 텐데도 다들 소비를 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유로 지갑을 열고 있는지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1.9% 증가했습니다. 5달 연속 는 데다가 증가 폭도 커졌습니다. 7월, 8월엔 계속 1%를 밑돌았었는데 2% 가까이로 커진 겁니다. 뭘 많이 샀나 봤더니 자동차였습니다. 전달보다 3.6%나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탓에 대중교통 이용 줄이고 금리도 낮다 보니 차를 바꾸는 사람들이 늘어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7% 가까이 뛰어올라 50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집 보수나 가구 구입에도 돈을 많이 썼고 계약 준비로 의류나 액세서리, 책을 사는 데에도 지출을 많이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So you saw things like clothing and sporting goods. You saw books and apparel. These are the kinds of things that people were buying. Gas prices or gas sales were up. That's because gas prices were up. Car sales were up as well. 코로나19로 1,100만 개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져 경기 회복 어려울 거란 우려가 여전히 크지만 코로나19로 바뀐 일상은 오히려 특정 품목에 대한 소비를 불러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원격 근무 가능해서 일자리 걱정 크지 않은 금융과 IT 등의 고임금 근로자들 덕에 고가 제품 수요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고가 브랜드 70여 개를 보유한 프랑스의 한 그룹은 지난 3분기 패션 가죽 제품 판매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12%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걸로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봄에 지급된 각종 지원금은 소진돼 가고 있는데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re are no more stimulus funds coming in the near term, it looks like. So we'll have to see if this number, the September number, can be maintained if you don't have that. 소비 지출 개선에 힘입어 이달 29일 발표되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2분기와 비교해 큰 폭의 플러스를 기록할 거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은 물론 일본 내부에서조차도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데요.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끝내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낼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일본 어민단체 대표들이 관할부처 장관과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관방장관 등에 이어 연이틀 정부를 항의 방문한 겁니다. 이들은 후쿠시마 조업량이 원전 사고 전 14%에 불과하다며 오염수 해양 방류는 어민을 죽이는 일이라고 성토했습니다. 福島のみならず日本全体の漁当然でありますが、漁に壊滅的な状態も危惧されると。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낼 태세입니다. 공영방송 NHK는 오는 27일 관계강요 회의에서 해양 방류가 결정될 예정으로 원전이 있는 지자체 2곳에 이미 이런 방침이 통보됐다고 전했습니다. いつまでも方針を決めずに先送りすることはできないことは事実であると。適切なタイミングで政府として責任を持って結論を出してまいりたい。 해양 방류할 경우 세슘 등은 다시 한번 정화를 거치고 제거가 어려운 삼중수소는 바닷물에 희석하는 방식입니다. 2년 뒤 첫 방류를 시작해 30에서 40년에 걸쳐 버리는 방식입니다. 大変な作業だと思いますけど、安全、あと着実に、これ長いと思いますけどもやっていただきたい。 그러나 일본 내 원전 전문가들은
이런 계획이 터무니없다고 말합니다. 少なくとも100年はかかるだろう。捨てるということでも基準を守って捨てるってそんなに簡単じゃない。 막무가내식 해양 방류가 강행될 경우 한국 역시 애꿎은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우리 공무원이 실종된 날 북한이 우리 측에 영해 침범 경고 무전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이런 무전을 받고도 당시 우리 쪽에 실종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서 과연 이 대응이 적절했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영철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서해 NLL 인근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으로 피살됐습니다. 북측과 신속히 접촉해 참사를 막았어야 했다는 지적에 수색당국은 군 통신선이 가동되지 않았다고 해명해왔습니다. 동서의 군 통신선은 현재 금년 6월 9일 이후에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제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제상선 통신망은 가동되고 있었다고 해군 측이 밝혔습니다. 실종 당일 북한은 우리 함정이 NLL 인근에서 수색하자 영해 침범 경고 무전을 보냈고 해군 함정뿐 아니라 당시 주변 민간 선박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평소대로 대응 통신을 했는데 실종자 발생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실종자 관련 언급을 했습니까? 북한이 경고 방송을 하니까 우리가 뭐 답변했을 거 아닙니까? 실종자 관련된 거는 당시에는 없었던 걸로. 실종자 관련된 해군은 북한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국제 상선 통신망으로 부당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한다며 남북이 서로 보내고 답하는 교신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수역의 활동을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해명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일방적으로 통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답변을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실종 공무원이 북측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이 있었고 평소와 다른 상황이었던 만큼 이를 알리지 않은 게 적절했는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 측은 공무원 피살 발표가 난 이후엔 대응통신에 수색 작업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어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건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수원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이었던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의 발언.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대답은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이지 적극적, 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인 기속력에 따라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후 이 지사는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하고 이런 검찰이 세계에 또 어디 있느냐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 또한 시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현재 부여해 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도 기사회생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은 시장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사의 항소 이유에 구체적인 이유가 적시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벌금 90만 원이 유지돼 은 시장은 당선 무효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심각한 인구 감소로 2030년 이후에는 필요한 현역 병사 수보다 20세 청년 입영 인구가 더 적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병제를 도입해 군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 내부에서 또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KBS 시사기획창이 모병제에 대한 국민 패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윤영란 기자입니다. 모병제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1.5%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입니다. 연령별로는 3, 40대에서 정치 성향은 진보적인 경우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남녀 간 성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모병제 찬성 이유로는 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답변이 32.9%로 가장 많았고 인구 감소를 대비한 병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뒤를 따랐습니다. 모병제 반대 이유로는 남북 대치 상황을 가장 많이 꼽았고요. 지원자가 많지 않아 모집이 어려울 거란 응답도 많았습니다.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적정한 월급은 얼마일까? 응답자의 41.6%는 200만 원 미만, 39.3%는 200에서 250만 원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250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본 건데 이는 구급 공무원 또는 중소기업 대졸사원 초봉 수준입니다.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선 찬성이 52.8%로 반대보다 많았습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혜택에는 찬반 입장이 엇비슷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시사기획청이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에 의뢰해 9월 22일부터 사흘간 KBS 국민 패널 인터넷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모두 1,012명이 답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모병제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이 이렇게 높게 나왔지만 비용 문제나 북한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병제를 준비해야 할지 현재의 징병제 안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건지 군 최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코앞에 닥친 청년 감소. 직전 국방 관료들의 해법도 엇갈립니다. 또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인데 다 봐도 부족한 거죠. 근데 여기서 모병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한번 군에 입대한 인원을 최대한 장기간 복무시킴으로써 이 연간 현역 입대자 수 자체를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죠. 인구 절벽 현상에 맞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만 현대전에서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 복무를 통해 장비나 전술 임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 달의 차이가 전문성의 격차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것이 겹쳐서 결국은 전투력에 이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북한군이 안 변했는데 모병제로 병력을 줄이는 건 위험하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재래식의 전쟁은 뭐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재래식 전쟁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첨단 무기 전쟁 시대에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개념의 전쟁이 유효한가라는 질문도 논쟁거리입니다. 미국이 월남전에 패망한 이유 중에 하나로 꼽는 게 징병제입니다. 이런 전쟁은 다시는 하지 말자. 그러면서 징병제를 과감하게 포기했거든요. 현대전에 병력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점령하고 그다음에 그 나라를 바꿔나가는 과정에서는요. 결국 지상군이에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모병이 사실상 어려울 거라는 현실론도 나옵니다. 병사들의 월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사회에서 좀 좋은 직장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월급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모집이 안 돼요. 저출산 시대 징병제는 경제성을 잃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는데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서 징병제가 상대적으로 값싼 제도다라고 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병역제도 전환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병역제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에는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산 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처리를 위해 30분가량 한 개 차로 통행이 막히면서 고속도로 운행이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안전거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국 경찰이 어제 저녁 방콕 도심 파투만 교차로에서 반정부 집회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집회 참석자들과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반정부 집회가 5인 이상의 정치 집회를 금지한 비상칙령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처음으로 물대포를 동원해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맞서 집회 참석자들은 벤치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물병을 던지는 등 집회에 산에 나선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단풍도 곱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단풍 구경 가실 때 마스크와 함께 따뜻한 겉옷은 필수인데요.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서울은 8.8도, 안동은 6.1도, 제천은 2.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9도, 제천 18도, 안동이 20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맑은 하늘 펼쳐지겠고요. 이렇게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곳곳에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쾌청한 하늘 드러나겠고요. 오늘 충청 남부와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8.8도로 어제 같은 시각대보다 1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광주 대구가 21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다른 곳도 아닌 경찰서에 정차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고 도주하던 차량이었습니다. 김영록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경찰서로 들어오더니 주차장 앞길을 가로막고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시동도 끄지 않은 채 경찰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차에서 흘러나오는 요란한 음악 소리를 듣고 나와 주변을 살피는 경찰관들. 화장실에 다녀온 뒤 차의 타이어는 운전자를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합니다. 얼굴이 너무 붉다. 술 냄새가 난다. 얼마나 마셨냐라고 하니까 그때서는 8시간 전에 한 잔 마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음주 측정 결과 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이용해 경남에서 60km가량 떨어진 부산까지 차를 몰고 온 겁니다. 경찰은 또 차량에서 충격 흔적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자가 부산 도착 2시간 전쯤 경남의 한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 밝혀냈습니다. 아무래도 그 거두지가 창녕이다 보면은 술을 먹고 왔으면은 사고라도 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차를 갖다 확인해 보니까는 차에 아닌 게 아니라 그 충격 흔적이 있고. 경찰 조사에서 이 운전자는 사고를 낸 직후 바다가 보고 싶어 무작정 부산까지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시점 등을 파악한 뒤 음주운전과 함께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제주의 한 목초지에서 한국전쟁 당시 사용된 걸로 추정되는 박격포탄이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이 포탄에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목초밭에 있는 검은 물체에서 하얀 연기가 나더니 곧바로 불이 붙습니다. 박격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된 건 어제 오전 9시 반쯤입니다. 박격포탄이 발견된 곳입니다. 최초 신고자는 이곳 목초지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발견된 박격포탄에 불이 붙어 소방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자는 당시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지만 실패해 119의 도움으로 진화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많이 부식됐어요. 그러니까 안에 이 화약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이 노ring하는 과정에서 좀 충격이 있었는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군 폭발물 처리반이 박격포탄을 안전하게 조치한 뒤 수거해 분석한 결과 박격포탄은 60mm 구경의 구형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에서 포탄을 안전하게 수거했습니다. 수거한 포탄은 6.25 전쟁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 지역에서 포탄이 발견된 건 12건으로 모두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당시 사용한 포탄인데 불이 붙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과 경찰은 포탄 의심 물체를 발견하면 안전을 위해 절대 만지거나 옮기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택시기사들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또 다른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새벽 광주 상무지구에서 여성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 A씨. A씨는 여성 승객이 만취한 것을 확인하고 동료 택시기사 3명이 이용하는 그룹통화 앱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립니다. 택시기사 A씨가 만취 손님이 타서 고생하겠다고 하자 37살 택시기사 B씨가 승객을 자신한테 넘기라고 말합니다. 그룹 통화를 하던 또 다른 택시기사 34살 C씨가 합류했고 B씨와 C씨는 여성 승객을 집으로 끌고 간 뒤 차례로 성폭행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친구들이 미 귀가 신고를 하면서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당일 아침 A씨 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또 경찰은 C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조사한 결과 지난해 5월에도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영상이 발견돼 여죄를 묻고 있습니다. 핸드폰 압수해가지고 삭제된 자료를 복원시켜가지고 봤더니 옛날 것도 있고 작년 것도 있고 피해자 우리가 알아내가지고 통화하니까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당했더라고. 경찰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택시기사 2명을 구속하고 승객을 넘긴 A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해 동일 집단 격리됐던 부산 북구 요양병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5명 나왔습니다. 이 병원에선 전체 인원의 20% 이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병원 내 교차 감염뿐 아니라 외부 감염 확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일 집단 격리 중인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됐습니다. 확진자 80% 이상이 나온 2층에 입원한 환자 3명과 2층 근무 직원 1명, 방사선사 1명입니다. 방사선사는 모든 층으로 가며 근무했습니다. 이들 모두 1차 전수검사에선 음성이었지만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요양병원 확진자 수는 58명으로 늘었는데 병원 전체 인원의 22%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잠복기에 있으신 분들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추가로 양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병원 내 격리 중인 환자는 120여 명. 최대 9인실로 병실 자체가 좁은 데다 환자 밀집도가 높아 교차 감염 우려도 여전합니다. 직원 대부분이 자가 격리 중으로 돌봄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환자 간의 간격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는 지금 모두 칸막이를 설치를 하여서 환자 간의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요양병원 방역부실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부산시 특별조사팀은 해당 요양병원이 집단 감염 전 환자의 발열 등 의심 증상에 대해 보건당국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또 허위 기재를 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확진 직원 일부가 200여 명이 모인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거나 아파트 무료 수단버스를 탔는데 접촉자 파악이 어려워 외부로의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오늘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의 훈령을 함께 제사 지내는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 큰 제사 추계 예대제에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제2차 집권기인 7년 8개월여 동안 관방장관으로 있을 때에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고 공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스가 총리가 취임 후 처음 맞는 야스쿠니 신사 가을 큰 제사에 공물을 복납한 것은 직접 참배에 따른 외교적 부담을 덜면서 국내 정치적으로는 사실상의 참배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는 요양병원 실태를 점검하는 연석 보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존엄한 노후를 위한 좋은 요양병원의 조건은 뭔지 짚어볼 텐데요. 환자와 보호자가 특히 선호한다는 1등급 요양병원이나 공공요양병원은 정말 믿을 만한 건지 전현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군청에서 설립한 한 공공요양병원입니다. 12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이 편해서 이제 설립해가지고 일탈을 하는 거예요. 공공병원이지만 운영은 군청이 아닌 민간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이 군립병원에 입원했던 78살 노모. 코로나 사태로 요양병원 면회가 금지된 지 2달 만에 숨졌습니다. 욕창 4기, 임종 직전 노모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군립이라고 조금 더 안심했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욕창 생기다 그렇게 방치해놓고 전화 한 통 안 오고 군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세상에 그렇게. 전국의 공공요양병원은 모두 79곳. 지자체가 직영하는 곳은 울릉도 한 곳뿐. 나머지 78곳은 모두 민간에 위탁 중입니다. 5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관행적으로 연장을 계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런 운영평가 기준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저희 조례를 스탑자가 엄청 위반한다거나 그런 의무를 다 안 한다거나 이런 중대한 상황이 있을 때 빼고는 이름만 공립이지 민간 요양병원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국립요양병원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인들이 제대로 거기서 진료하고 이런 먹는 것들이라든가 조절이 된다고 하면 다른 요양병원들이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보건복지부는 환자 선택권을 돕기 위해 병원에 대해 2년마다 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력 사원과 진료 내용 등 22개 항목을 살펴보지만 엄정하게 평가되는지 의문입니다.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업체가 있습니다. 평가 인증 전문 업체라고 해서 교육을 시켜줘요. 딱 5, 6개월만 빡시게 병원 환경 만들고 청소하고 직원들 교육시키고 서류 만들고 그렇게 해서 1등급 맞추면 그 뒤부터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간병인 수가 모자라도 항정신제를 많이 처방해도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평가엔 해당 항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약물적 통제에 대한 감시는 거의 없는 거네요. 이렇게 약이 왜 많이 들어갔고 이런 거는 안 봐요. 전체 요양병원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우수 병원에 대한 인증과 공공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최근 10대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전에서는 10대 6명이 차량 9대를 훔쳐 난폭 운전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고 안에 예비키를 놓아둔 차량이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SUV 차량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던 남성이 손짓을 하자 차에 타고 있던 일행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15살 A군 등 중학생들입니다. 이들은 훔친 차를 타고 와 또 다른 수입차 2대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AS를 맡기려고 탁송기사를 불렀는데 그래서 차 키를 제가 차 안에다 넣어놨는데 CCTV를 돌려보니까 6분 만에 차를 도난한 애 같더라고요. 다음 날 새벽 수소문 끝에 절도 차량을 발견한 피해 차주가 추격전까지 벌였지만 골목길을 쏜살같이 달려 달아납니다. 해당 차량은 몇 시간 뒤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견됐고 결국 주변을 탐문한 경찰이 A군 등 6명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8월 말부터 2주 동안 대전 일대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주차된 차량 9대를 훔쳤습니다. 훔친 차로 보령과 청주, 대전을 오가는 등 수백 킬로미터를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범행 대상은 이처럼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고 스마트 예비키를 내부에 둔 차량들이었습니다. 차량 문이 열리면 콘솔 박스나 이런 데 예비키를 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바로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이 범행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A군 등 6명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됐던 경기도 이천 5층 석탑이 100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석탑을 다시 세울 자리에 시민들의 성금으로 실제와 똑같은 모형탑인 염원탑이 세워졌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탑을 받치는 기단에서 네모 반듯한 몸체의 몸돌, 상륜부에 이르기까지 단정한 조형미를 이룹니다. 100년 넘게 일본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천 5층 석탑의 모형입니다. 이천 5층 석탑이 오면 놓기 위해 10년 넘게 비워두었던 이 자리에는 대신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만든 염원탑이 세워졌습니다. 환수 운동을 담은 기록물이 타임캡슐에 담겨 탑 안에 안장되고 점안 의식이 거행됩니다. 이천의 5층 석탑은 일본이 아니라 바로 이곳 이천에 있을 때 가장 어울린다는, 가장 아름답다는 그 사실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이천의 향교에 있던 5층 석탑은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가 경복궁으로 옮겨놓더니 이듬해에는 일본인 자산가가 일본으로 몰래 가져갔습니다.
현재는 호텔을 운영하는 오크라 재단이 호텔 정원에 두고 있는데 5년 전 이미 반환 의사를 밝히고도 사실상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석탑은 곳곳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5층 석탑을 우리가 못하더라도 우리 후대가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찾아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천시와 석탑환수위원회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 염원탑을 활용해 문화재 반환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1시간 사이에 고속도로의 정체가 조금 늘었습니다. 특히 영동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오늘 가장 많이 막히는 정오 무렵 영동선 이용하신다면 외곽 쪽으로 신갈과 양지, 또 덕평과 이천 사이 지나실 때 시간적 여유 충분히 두셔야겠습니다. 이미 외곽 쪽으로 용인 부근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양지터널 지나서야 제속도로 이동하실 수 있겠는데 곳곳엔 짙은 안개까지 깔려 있습니다. 전조등과 안개 등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선 하행선으로도 정체가 길어졌습니다. 이제 총 10km 구간 막혀 있고요. 팔곡부터 비봉까지 서행했다가 다시 한번 서평택과 서해대교 사이 차 간격을 바짝 좁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초 부근은 오늘 일찌감치 정체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양방향 모두 정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100번 수도권 제일순환선 경기 동쪽에선 지금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판교 방면으로 상일 진입이 버겁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옵티머스 사기 사건의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은 펀드 자금의 모집에서부터 투자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부문에서 이해하기 힘든 불법이 난무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숨기기 위해 정관계 인물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중에 현직 장관과 여당 국회의원까지 포함돼 의혹을 키웠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이 펀드에 5억 원을 투자했다가 환매 중단으로 손실을 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모 의원도 1억 원을 투자했다가 환매해 돌려받았습니다. 이해 충돌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옵티머스가 관급공사에서 나오는 채권을 사들여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펀드였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를 하던 한모 검찰 수사관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의 참고인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한 씨가 옵티머스 지분 차명 보유 의혹을 받는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함께 근무한 것도 의혹의 대상입니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펀드 지분 9.8%를 갖고 있다. 지난해 말 김 대표의 비서에게 지분을 넘겼습니다. 옵티머스가 투자를 받는데 금융감독원이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옵티머스는 2019년 6월부터 NH투자증권을 통해 펀드 판매를 시작한 뒤 계약 실적이 4배나 급증했고 결국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최동욱 전 검찰총장, 나라은행장을 지낸 양호 고문 등이 옵티머스를 위해 활동했다는 이른바 옵티머스 리스트 의혹도 밝혀야 합니다. 옵티머스 사기 행각이 벌어졌지만 판매사와 금감원의 감독이 부실했던 이유도 파헤쳐야 합니다.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1조 원대 사기 행각. 진실과 정의를 위한 검증은 다시 검찰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단풍도 곱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단풍 구경 가실 때 마스크와 함께 따뜻한 겉옷 챙기셔야겠는데요.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8.8도, 안동이 6.1도, 제천은 2.8도까지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 서울이 19도, 제천 18도, 안동이 20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역시 일교차 크겠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곳곳에서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는데요. 이 안개가 거치고 나면 낮 동안에 쾌청한 하늘 드러나겠고요. 다만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8.8도로 어제 같은 시각대보다 1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광주 대구가 21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